안녕하세요. 이제 7시가 돼서 저희 온라인 교원 연수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 수학과 문화라는 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주미경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여러 인제 연수를 통해서 수학과 문화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강의에서는 이 인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기초적인 개념인 융합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2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제 개정 중점 사항으로는 이렇게 이제 5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수학 학습 내용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성향,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특히 인제 고등학교 수준의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는 그런 시도가 요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특징적인 부분은 인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융합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면서 어떤 앞으로의 진로나 또는 전공 부분에서 이 수학이 집중적으로 인제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쪼끔 수학 교과 중심의 어떤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교과로서 융합 선택 과목의 일환인 수학과 문화가 인제 새롭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봤을 때 이 수학과 문화의 첫 번째 이제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융합이라는 것이 인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지 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융합 교육이라는 것은 2011 년부터 학교 현장에 스팀 교육의 형태로 확산이 됐고, 그때 그 당시에 인제 스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한 이유는 21 세기에 여러 분야의 뭐 과학, 예술 모든 학문들이 융합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제 이 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때부터 융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 융합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어떤 전문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 모든 분야의 행동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런 어떤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거대한 배를 항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이라고 하는 융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요새같이 어떤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상황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도 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폭넓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문 지식 영역 사이의 통합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 사이에 있는 경계를 우리가 서로 더불어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서 경계를 해체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질적이었던 것들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을 창조해 가는 그런 인간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서, 융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해체, 공존,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융복합 현상의 인식론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제 이렇게 확장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인제 융복합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융복합 교육에서 인제 ABCD 모델이라는 것을 인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A는 자율성, B는 연계성, C는 맥락성, D는 다양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제 융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융합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융합의 주체들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 등장하게 되는 결과물의 다양성도 우리가 편견 없이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바탕이 있을 때 진정한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협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학문의 연계를 넘어서 그 어떤 융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습자, 그런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적인 관계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성장해가는 그런 학습 공동체로 조성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융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때, 융복합 교육도 역시 학생의 삶과 유리되어서는 의미 있는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학생의 삶과 세계에 연결이 되면서 그 삶과 세계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자유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종합을 해서 ABCD 모델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인제 융합과 관련돼서 저희 인제 수학과 문화라는 교과에 쪼끔 반영이 되도록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 기초 개념인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논의, 그 개념 논의가 인제 이루어져 와서 예시를 보여 드리는데, 하지만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문화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어떤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과 같은 유형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치나 규범, 감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무형의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와 인간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전적으로는 문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이 주도적이었어요. 문화 재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고, 개인은 그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제 보면 문화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또 사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은 그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나름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인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 재생산 이론에 대해 이제 대비되는 관점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문화 생산 이론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맥락에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교육이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요. 문화 재생산 이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은 그 문화를 전수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문화 생산 이론은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고,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행동의 어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화의 재생산 장치가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또는 구성원들에게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안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대비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은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생성해가는 주체로서 가지는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들이 교육계에
또는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주체성, 즉 행위 주체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학습, 삶,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성향, 그다음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성향,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세상과 관계 맺음이 변화를 일으키려는 성향 등으로 인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 주체성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주체성이 인제 강조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지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인류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제 그런 합의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떤 요번에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개혁의 문헌들, 교육개혁 문헌들을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수학 교육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실에서처럼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능,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재생산적인 관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가 타자에 대한 개방성, 책무감, 결속감, 배려심, 비판의식과 같은 여러 가지 행위 주체성을 연습하면서 그 미래의 사회, 그들이 살아갈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적인 논의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학 교실,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변화된 사회 안에서 수학 교실이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이런 방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인제 우리 수학과 문화의 교과 성격 및 목표에 인제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격 쪽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이게 인제 기초 교과이기 때문에 수학의 연결성이라든가 창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초반에 있지만,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학 교과 역량의 함양과 더불어서 민주 시민성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행위 주 문화에 있어서의 그 행위 주체성의 중요성을 교과의 성격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목표도 인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내용 체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지식 이해 부분에서 다른 수학 교과에서 나타난 어떤 표준화된 지식이나 기능의 명칭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인제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넘어가서 보시면 성취 기준에서도 특정하게 어떤 수학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음악, 미술, 그래서 각각의 분야하고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조사하도록 약간 개방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는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조사해서 설명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학생의 어떤 자기 능동성이라든가 인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학생의 삶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런 교과의 내용이 구성돼야 된다는 부분을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성취 기준에 보면은 이렇게 인제 성취 기준 해설이 요번 2022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제 추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과 관련해서 뭐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것도 나오고, 미술과 관련해서 원근법, 황금비, 쪽매 맞춤, 요런 구체적인 토픽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어떤 표준화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수학과 문화라는 교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이 돼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쪼끔은 가이드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수학적 주제를 예시로 들은 거기 때문에, 교과서들이 물론 인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할 필요는 없고, 밑에 그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 개인의 진로와 연결된 주제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교과서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종류의 교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삶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취 기준의 해설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앞서 살펴봤던 융합과 문화에서 우리가 주요한 내용들을 이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여기서 멈추고, 다음은 송윤진 교수님께서 수학과 문화의 교수학습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순서가 되었고요. 혹시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채팅창에다가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수학과 문화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요,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학과 문화 교수학습 부분과 후반부에는 평가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교수학습 부분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수학교과 역량 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한 교수학습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요. 먼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삶과 연계한 학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과 연계한 학습은 앞서 주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학생의 삶과 연계된 그러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학습인데요.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또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교사학습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기나 태도와 같은 그러한 정의적인 특성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통합적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러한 역량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사학습 방향을요,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서요, 간략하게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는 일관된 교수학습을, 교육과정과 일관된 교수학습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수학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수리소양 중심의 교수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구와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소양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운영하고요.
범교과적인 주제를 활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운영하고 또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요. 학교 수준 혹은 더 작게는 교실 수준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가부터 바까지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통해 수학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서 2022에서 강조하고 있는 5가지 수학 교과 역량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요,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정보 처리 역량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려면요. 첫 번째는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교수학습을 제공하십시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구나 공학도구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직관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제공하십시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탐구하도록 교수학습을 제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산 기능 함양의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그러한 계산을 할 때 공학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앞에 연결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 추론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각각을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을 구성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수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라라고 소개하면서 5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찰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도록 하고 좀 더 허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끈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나 환경을 조성하는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할 때 구체적인 교수 전략, 교수법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익히 하시는 설명식 교수라든지 토의 토론학습이라든지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수학적인 모델링, 놀이 및 게임학습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자유롭게 또 그 교수 목표에 맞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요. 어 학습 내용 그리고 학생의 학습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교사학습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 수준이라든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별화 학습을 설계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포용적인 교실 문화를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신의 학습을 좀 더 반성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 과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범교과 학습을 통한 타 교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교사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계속 주미경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융복합적인 특징을 갖는 수학과 문화 교과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범교과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교과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는 범교과 주제를 탐구하시고 그것을 다른 타교과와 연계하면서 다양한 물리적인 혹은 비물리적인 환경들을 구성하시고 특히나 교수법으로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범교과 학습을 구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상황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적절한 플랫폼을 활용하시고 또 다양한 여러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시면서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누락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저작권의 문제들을 준수하시면 이러한 온라인 수학 교수도 잘 구성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해야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평가를 살펴볼 텐데요. 평가의 방향은 크게 원칙 4가지 정도와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3가지, 그리고 운영상에 고려할 점 2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원칙 중에서는 지속적인 평가,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계속 지원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그 수업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문화의 성격, 목표, 성취 기준, 교수학습 그 내용과 연계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그러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함께 균형을 이룬 그러한 평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역량 평가의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앞서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학습 이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수시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학습이 일어나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역량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면요. 수학과문화 교육과정서에 보면 각각의 역량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 문제 해결 역량 평가, 추론 역량 평가, 의사소통 역량 평가, 연결, 마지막 정보 처리 역량 평가가 각각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학교과 역량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지만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 부분에서는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요, 이러한 역량 평가의 지침들을 반영하여서 다음과 같이 수학과 문화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서에 나와 있는 역량 평가표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과 문화라는 교과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서 각각의 역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기준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제 방금 보여드린 이 기준표를 중심으로 대중 소단원 평가표를 구성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평가의 목표를 정하시고요. 목표를 정하실 때는 성취 기준과 역량을 근거로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후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평가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자 하는 단원의 선정 이유라든지 목표, 수행 과제, 내용 등을 검토하신 다음에요. 평가 기준표에 제시된 평가 내용 중에서 2개 혹은 3개 정도의 평가 지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지표는 해당 단원의 내용 및 수행 과제의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어휘나 표현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표를 만드실 때는요, 평가 지표를 2개, 3개 혹은 더 많이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평가 지표 한 문장 안에서는 핵심 평가 내용 하나만을 포함하도록 하셔서 그 평가의 내용이, 평가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평가 과제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그 기준표를 평가 지표 문항으로 이렇게 바꾼 재구성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수학과 문화 교과서의 2-1 소단원인데요. 포물선 운동과 연결지어 발사각과 투사각의 특징을 탐구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 학습의 목표에 따라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요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시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의 준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연결에서 2번째, 추론에서 1번째, 문제 해결에서 1번째 지표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평가 기준표에서는 연결 -2에서 실생활이나 타교과의 지식, 기능, 경험과 수학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였는가라는 것을 해당 소단원의 내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구, 양궁 등 스포츠 활동과 포물선 운동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했는가라고 이렇게 지표를 수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론, 문제 해결도요, 이렇게 평가 기준표의 지표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에 적절하게 어휘나 표현 내용을 재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단원 혹은 중단원 혹은 대단원 이런 프로젝트 평가까지도 평가를 위한 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또 이렇게 수준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준이 대체로 선생님들 3에서 5단계 정도로 조정을,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겠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상중하, 뭐 우수, 보통, 미흡 이러한 것들을 퍼센트로 정량화해서 정답이 한 80%다, 50%다, 30%다 이렇게 정량화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매우, 다소, 깊이 있게, 폭넓게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사용해서 각각의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는 때로는 이러한 부사어만으로 수준을 구분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룸이 제안한 수행동사의 위계를 참고하신다면 그러한 평가의 단계를 좀 더 명료화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블룸이 제안한 것은요, 기초사고 수준에서 위로 갈수록 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순서로 수준을 구분해 보실 수 있겠고요. 각각을 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단계, 4단계 혹은 5단계로 적절히 구분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수행 동사들을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수준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수준은 이러한 것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가, 보통 수준은 자신의 언어로 바꿔 말할 수 있는가, 미흡 수준은 그냥 나열할 수 있는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 기준을, 지표를 마련하시는 것, 그리고 수준을 구분하시는 것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평가 방안은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필평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이나 면담, 구술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은 강우혁 선생님께서 수학과 문화 수업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문화 수업 사례를 맡은 강우혁이라고 합니다. 아직
교육 과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했다기보다는 요 교과서 관련 내용들로 제가 했던 수업들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안 했던 수업들도 이제 이 발표 원고를 낸 다음에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들을 좀 붙잡아 놓고 한 것들도 좀 더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원고엔 없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의 국어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수학과 문화 교과서 집필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문화 교과서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크게 네 가지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작은 sub단원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과 수학, 미술과 수학, 문학과 수학, 영어와 수학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가지 종류의 수업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요 부분들은 생각보다도 찾아오라고 하면 더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교과서를 활용할 때 제일 좋은 점은 이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되 아까 앞에서 말씀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 이 교과서를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피타고라스 음계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뭐 비와 비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될 때, 뭐 현의 길이가 절반이 될 때 길이가 돼요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애들끼리 발표를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럼 피타고라스 음계가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는데 다른 친구가 야, 근데 기타를 보면 맨 위에랑 맨 아래랑 둘 다 미야.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 라고 하니까 어? 갑자기 좀 충격에 빠지더니 아 두께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변에 누군가 얘기해주고 애들끼리 논의도 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길이에 비례하고 뭐 두께에는 또 다른 두께가 두꺼울수록 음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좀 재밌었던 게 그러면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더 심화 탐구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뭘 가지고 탐구했냐면 현의 길이만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탐구를 해와서 발표를 했는데 현의 길이만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면 피아노가 진짜 엄청 커져야 돼요. 그랜드 피아노가 정말 귀여울 정도로 엄청나게 피아노가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길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를 좀 추가해서 비와 비례 관계를 이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악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악기를 만들 때는 진동수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길이랑 뭐 두께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준 친구가 있어서 이런 피타고라스 암기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애들이 이걸 가지고 더 깊게 한번 네가 사용해봤던 악기 중에 이런 현의 길이나 아니면 음의 높낮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 등의 발문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탐구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할 때도 굉장히 좀 재밌어 했고, 기타 수업할 때는 그 카포라는 기능도 있어서 카포를 꽂으면 왜 음이 달라지는가를 가지고 애들이 맞아 그 길이가 달라져서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수업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만드는 음악인데, 저는 평행이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악들도 이번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런 악보 속에 있는 수학을 찾아봐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가져오는 거는 이동이라기보다는 분할을 되게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오는표, 이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뭐 쉼표도 있죠. 쉼표도 갖고 와서 박자에 맞춰서 음악을 내가 만든다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저희가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고, 공통수학을 배운 다음에 수학과 문화를 선택해서 듣게 되니까 경우에서 연결해서라도 수업을 하면 되게 어, 역시 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과도 이 수업을 할 때는 수학 과제 탐구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체능 학생이라서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앞에 애들이 이 기타도 얘기하고 악보도 막 그리고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수업 항상 참여 안 하고 수학 시간 맨 뒤에서 이제
그 예체능의 학생의 뭐랄까 접근하기 힘든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나는 예체능으로 대학을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학생인데 앞에 애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야 거기에 음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음표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박자가 안 맞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걸 보면서 이 수학과 문학 교과서가 맨 처음에 주비경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수학이 메인 진로가 아닌 친구들이 다시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 봤어요. 그래서 음표를 가지고 악보 경우의 수 만들기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되게 그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더 논의도 풍부해지고 음악적인 부분도 잘 보완되면서 좀 재밌게 수업하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는 이제 미뉴에트를 가지고 주사위를 가지고 작곡을 하더라라는 얘기도 해 주니까 그 음악하는 친구가 참여해서 보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뒤에 선택되는 악보가 달라져."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조건 방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선택되는 게 뒤에 영향을 미치네. 앞에 사건이 뒤에 영향을 주네.'라고 하니까 애들이 나 그거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 나 배웠었는데.'라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수학 시간에 참여했는데 수학을 잘 못했던 친구들이 되게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음악이나 수학적인 다양한 얘기가 풍부하게 될 수 있는 수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술과 수학 파트는 사실 미술 원근법이나 모차르트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같은 사례를 찾아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원근법과 비례도 굉장히 잘 찾아오는데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 수업했던 건 아니고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깊게 탐구하고 싶어서 했는데 원근법은 이제 보이는 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길이를 재주는 앱이 있는데 이거는 원리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애들이 원근법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야 초음파가 갔다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져온 게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거리에 따라서 이 물체가 흔들리는 정도가 좀 다르다. 그걸 계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센서 기능이나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라고 발표해 주는 걸 보면서 어 이것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원근법만 던져 넣고 수업을 진행했을 뿐인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스스로 더 아까 송지 교수님이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또는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더 풍부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제 길이를 재면서 이 길이가 오류나는 것도 뭐 해 보고 카메라 어플 중에 뒤에 이제 그 식생활 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런 음식 사진을 찍으면 식판을 찍으면 칼로리 계산해 주는 그런 어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음식을 계산하는 거지?' 그것들을 고민하다가 음식들을 보고 칼로리를 계산해 주는 '음식들의 모양을 유추해서 칼로리를 계산해 주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 어플의 그럼 한계점은 뭐지?" 하더니 "이 어플은 원근법을 고려해 주지 않아. 내가 상추 밑에다가 고기를 숨겨 놓으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재미있게 추론하는 걸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과서의 순서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은 뒤에 거랑 연결해도 되게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단원을 융합해서 재구성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이 원근법과 비례 단원을 했던 수업을 떠올리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미술과 수학 이 파트에서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조리개인데요. 이게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사실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조리개의 이제 조리개 값은 카메라의 구경 그리고 그 반지름과 그리고 초점 거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반지름이 일단 절반이 되면 빛은 4분의 1로 들어오죠. 왜냐면 아무래도 면적과 관련 빛은 면적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절반이 되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4분의 1이 돼서 빛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 조리개를 보시면 초점거리 f를 반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1.4, 2, 2.8, 4, 5.6,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제 맨 처음에 요 숫자들을 가지고 추론하게 해 보면 되게 다양한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거 파이다, 파이. 3.14 이다."라고 막 추론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 2, 4, 8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2 배인가
두 배가 아닌가? 그럼 여기 뭐지? 루트 2가 1.4 14였어." 이렇게 해 가지고 발견하는 것도 있어서 앞에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에 추론하기 역시도 이런 수업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했던 수업을 돌이켜 보면 꽤 재밌게 수업했던 거라서 요것도 학생들하고 같이 다뤄보시면 좋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 안에서도 다양한 투시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투시법들을 언제 쓰고 이런 소실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또 논의가 풍부하게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학생들이 풍부하게 찾아보고 추론해 볼 수 있게, 그리고 평소에 내가 봤던 숫자들 중에 어떤 특별한 게 있었어? 내가 봤던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었어라고 하면 그런 걸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되게 재미있어졌던 것 같아요. 요 조리개 숫자도 제가 수업 자료를 준비해 갔던 건 아닌데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좀 봤는데 이 숫자 규칙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수열을 배웠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두 배가 이렇게 가면 두 배, 이렇게 가면 두 배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다음 1.4 에서 2로 넘어간 요 단계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애들하고 공론하고, 그럼 왜 루트 2로 하는지도 논의하고 추론해 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모습에서 학생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이전시, 그 주체성을 가지고 수학 수업에 좀 항상 들러리였던 친구들이 좀 주인공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비는 학생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데 금강비를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좀 재밌어해요. 금강비 컴파스 만드는 활동도 저는 수업에서 진행했었는데 요 수업에서도 컴파스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하나만 있진 않거든요. 이제 루트 1을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게 있고 학생들이 루트 1을 작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1대1 짜리 이제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대각선을 가지고 루트 1을 컴파스를 가지고 그리는 게 학생들 입장에 가장 친숙한 방법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라서 이 컴파스를 만들 때 제가 저 도안을 학생들한테 주긴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너가 자유롭게 1대 루트 1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만 저 1대 루트 1을 가지고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직접 1.414를 길이를 재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 "1.414로 하면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도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그 아까 홍민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블룸의 단계처럼 좀 다양한 형태의 그 학생들 수준을 볼 수 있는 수업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을 가지고 이게 왜 루트가 되는지 직접 설명해 보게 하는 것도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맨 처음에는 잘 설명하다가 왜 루트이지?"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수업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황금비는 뭐 서양 사람들이 좀 더 잘 맞는데 금강비는 동양 사람들한테 잘 맞는데, 그래서 이마부터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부터 턱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금강비랑 비슷하대."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 이건 사실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 주자마자 교실에서 이제 서로에게 금강비 컴퍼스를 겨누면서 얼굴을 재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제 되게 활발한 건 좋은데 갑자기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재고 있고 갑자기 "너 저기 멀리 서 봐." 하더니 이제 "상체랑 하체도 금강비일까?"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막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쪼금 산만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산만한 수업도 학생들이 좀 재밌어하고 '수학의 이런 비와 비례가 일상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를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요런 수업도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수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과 수학이나 시와 수학 역시도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지고 시 만들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이건 중학교에서도 많이 하시고 한데 교육과정상 보통 수학과 문화를 단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수학과 문화랑 같이 수학 뭐 원이 뭐 대수나 아니면 미적분을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수학과 문화 시 만들기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배운 개념들을 시로 쓰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배운 개념을 가지고 수학 시 써보기 같은 활동도 하면 애들이 굉장히 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시를 쓰지?' 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제가 슬라이드에 영어와 수학을 넣진 않았는데 이것도 워낙 영화가 많이 나와 있고 그 영화 안에 수학적인 요소를 발견하면 재밌겠다 해서 영화 속의 뭐 비유나 영화 속의 수학 소재나 이런 것들이 책에 실려 있어요. 뭐 수학자들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자들의 협력 또는
수학자의 다양한 입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실려 있는데 최근에 학생하고 수업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수업 끝나고 좀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어떤 영화에서 등장하는 영화의 흐름을 자기가 이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황금비에 가까운 시점에 있어서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사건이 많이 터지더라라는 학생이 추론을 하고 뭐 해리포터 타임라인을 제공하면서 이걸 보면 약간 황금비일 때 약간 그런 하이라이트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학생이 풀어내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제 도입,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에 맞춰서 그런 감정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시각화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속에 있는 요소들을 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시 시각화해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 역시도 어, 제가 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발견한 걸 봐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수업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학생들한테 더 논리를 얘기를 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더 주도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수학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학은 스포츠와 수학, 게임과 수학, 디지털 기술과 수학, 퓨어 수학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포츠와 수학은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게임과 수학도 굉장히 그렇고요. 디지털 수학도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 뭐 QR코드 같은 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투표와 수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수업은 뒤에 수업 사례 실제로 제가 했던 슬라이드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어, 이게 정치화법 단원에 아예 선거부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치화법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학생들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교과서가 이제 융합형으로 설계가 됐다 보니까 다른 교과와 융합하는 것도 좋고 그 반에 정치학업을 다 안 듣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 정치학업을 듣는 친구가 그 수업에서 조금 더 주인공이 돼요 갑자기 그 친구가 수학은 잘 못했지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되면서 수업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고 그런 경험이 또 다시 학생이 수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포츠 수업 기하는 당연히 알고 싶다시피 포물선이나 이제 저런 배면뛰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배면뛰기 말고 이 배면뛰기 수업을 애들 소개하고 이런 스포츠 속에 수학이 있어 있는데 그 체대 준비하는 애가 저희 학교는 아니고 이제 다른 학교 체대 준비하는 졸업생에게 얘기해 줬는데 요즘에는 제자리 뛰기를 해가지고 최고 시간을 재는 게 체대 입시에 나온대요. 근데 그거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 팔을 막 휘돌리고 있어요. 그 팔을 휘돌리는 이유가 저거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해주면 일반 애들한테 저걸 찍어서 보여주면 저걸 왜 그럴까 하면 팔을 막 휘돌리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날 수는 없어요. 날 수는 없는데 애들은 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대 준비하는 애가 저거는 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을 돌리다 보면 무게중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채공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음악을 했던 친구가 자기 수업에 포함이 되고 수학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체육을 하던 친구도 자기 수학 수업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친구가 왜 무게중심이 높아지는지를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수학 교사로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주인공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애들한테도 더 와닿고 저도 되게 좀 의미 있게 수업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키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스포츠 전략 분석가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미 스포츠 데이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야구 데이터 같은 것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고 스포츠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도 뭐 KBO 데이터를 모아놓은 스태티지라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홈페이지들에 있는 그 스포츠 선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호날두는 어떻고 메시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다른 축구 선수는 네이마르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내가 코치라면 누굴 뽑을 것인가를 발표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시각화하는 게 사실 학생들한테 요구하기가 굉장히 좀 수업할 때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제가 올해는 이제 수원외고에 있으면서 통계 동아리를 하나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AI가 워낙 잘 나와 있고 챗GPT 워낙 잘 돼 있고 뭐 구글도 최근에 좋은 모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각화나 프로그램 코드 짜줘 그 콜앱에서도 바로 코드가 구현되기도 하니까 그런 코드를 짜줘 해 가지고 애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를 구현해내는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면 아까 정보 처리 이런 코드를 짜는 것이 학생에게 저희가 수학적 역량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이런 시각화 같은 멋진 시각화나 스포츠 속 통계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활용해 볼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수업할 땐 요거 시각화하는 거 지도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챗GPT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복사해서 콜앱에 넣고 에러 뜨면 복사해서 GPT한테 물어보고 이 과정을 한 2번 정도 알려주니까 애들이 알아서 이제 아무래도 시각화하는 거나 코드 짜는 거나 그런 것도 코드의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게임 속 수학인데요. 요거 실제로 게임을 저희가 맞기 게임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확률 게임도 제시하고 거기에 돼지 게임 그리고 몬티올 게임, 소비열 게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했던 보드게임 중에 2개는 이제 마해하고 블러프라는 보드게임입니다. 마해 같은 게임은 이제 사실 융복합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긴 했는데 열대 섬을 배경으로 한 거북이 경주 게임이거든요. 이 바다 거북이 멸종 위기종이다 보니까 이 멸종 위기종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었어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나중에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때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사위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민주 시민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한 개씩 3번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정 값이 넘어가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학생이 던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값 계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블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나온 눈금 1이란 눈이 몇 개 나왔을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값을 할 수도 있는데 블러프 게임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주사위를 학생들이 조금씩 잃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친구는 주사위를 보존하지만 정답을 틀리게 되면 주사위를 조금씩 잃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보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도 애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게임 속 수학 바로 다음 단위 게임 전략 수립학인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이 제일 고려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주사위가 5개일 때 상대방은 주사위가 더 많아요. 그런 점을 또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정보 비대칭에서도 검색을 하고 이 정보 비대칭을 가지고 저희가 뒤에 나올 3단원에서 대중매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보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중요한지도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드게임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재밌고 좋은데 아시다시피 애들이 수학 시간에 뭐 했어? 이제 게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는 꼭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활동 발표하는 걸 꼭 넣긴 하는데요. 그래도 애들은 머릿속에 게임이 더 많이 남긴 하더라고요. 꼭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탐구 활동들을 보면서 애들하고 한 번 더 활동을 정리하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임 만들기에서 되게 재밌게 애들이 단순하게 만든 건데요. 선생님들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제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5가지 과일 그림을 띄워놨어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들이죠. 사과, 복숭아, 딸기, 그리고 수박, 뭐 오렌지, 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일을 하나씩만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는 과일을 하나씩만 선택하시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칸을 움직이라고 할 건데 움직이는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중간에 칸을 좀 지워 나갈 건데요. 칸을 좀 지워 나갈 건데 X표가 된 칸은 갈 수가 없습니다. X표가 된 칸은 갈 수가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과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과일 좀 더 추가했어요. 열대 과일들도 좋아하니까 열대 과일도 좀 추가하고 키위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에 키위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고르신 과일이 있죠. 뭐 사과일 수도 있고 딸기일 수도 있고 수박일 수도 있어요. 그 과일을 기준으로 5칸만 움직여 볼게요. 5칸. 예를 들어 사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더 멀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5번만 움직여 볼게요. 그럼 선생님들이 5번 움직였으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아무도 수박에 계시진 않아요. 아무도 수박에 계시지 않고 지금은 다 어딘가에 계시게 되겠죠. 4번 더 움직여 볼게요. 4번 더 움직여 볼게요. 지금 딸기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4번 더 움직여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에 골랐던 사과랑 복숭아도 업해 볼게요. 요즘은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먹여줄 수 없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4번 했으니까 이번에 3번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3번을 움직이시면 지금 있는 과일에서 하나, 둘, 3번을 움직여 보시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망고나 석류에도 아무도 지금 안 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럼 이제 5, 4, 3 움직였으니까 2번 움직일 차례겠죠. X표 침간은 지나가시면 안 돼요. 대각선도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9번 움직이게 되면 선생님들은 아무도 바나나에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저희 모두가 키위에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절대 키위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보드게임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홀수 짝수거든요.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랑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고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하늘 움직이는 걸 갖고 애들이 만들어 가지고 마법이에요라고 해서 발표한 게임이었는데 이런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요소를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 형태로 또는 게이미피케이션 형태의 여러 수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수업했던 거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수학 시간에 뒷정리할 친구들이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간식 5개 깔아놓고, 칠판 정리, 교탁 정리, 그 다음에 뒤쪽 정리, 다 같이 함께 정리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싹 몰아가지고 다 같이 함께 수학실 정리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전략 수립하기에서는 실제로 사다리 게임이 공정하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사다리 게임은 딱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한 칸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고 내가 선택한 칸과 제일 먼 칸에 있는 곳으로 도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다리 이 게임을 1대1 대응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줄을 굉장히 많이 긋거나 그리고 가로줄을 굉장히 많이 긋게 되면 이게 공정해진다라는 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줄을 많이 긋는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긋게 되거든요. 뭐 세로줄이 한 8개 되면 거의 한 300개 이상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만들까를 가지고 애들과 논의를 해보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이제 깃불에서 나온 영상인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게 잘 보고 실제로 이 사다리 타기를 가지고 막 가서 내기를 해요. 내기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 보여줍니다. 내기를 해서 승리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먼 게 문제라고 하면 원통으로 만들면 되지라는 아이디어도 학생들이 꺼내기도 합니다. 사다리 게임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건 공정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공정하게 만들 방법을 애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들과 논의할 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수업 중에 이제 게임 전략하고 좀 비슷한 수업 하나인데 중매쟁이의 수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 요새 이제 그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나는 솔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솔로라는 그걸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애들이 선생님도 보냐 물어보고 선생님 뭐 누구랑 이렇게 돼요 이것도 보고 나는 솔로 말고도 뭐 여러 개 더 있죠. 그 비슷한 것들 텍스트 나왔던 그런 것들도 보고 있어서 애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소개팅을 하게 됐어.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 내 배우자를 골라야 돼. 그러면 몇 번 정도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4대4로 만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짝을 지어줘야겠어. 짝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짝을 지어주는 게 좋지? 한 명한테 다 몰려가서 나머지가 너무 외롭게 있으면 곤란하잖아. 서로 최대한 좀 덜 불만족일 수 있게 짝을 1대1로 지어줄 수는 없을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중매쟁이와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
저희가 행렬 비슷하게 표를 그려서 선호도를 써놓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어떻게 짝을 매칭시켜 줄까를 가지고 애들과 토의했던 수업입니다. 요 수업의 베이스는 김민영 교수님께서 쓰신 수학이 필요한 순간, 수학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내용을 좀 재구성한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책이 아마 학교 도서관에 높은 확률로 있을 테니까요. 빌려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도 되게 재밌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짝을 짓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순간도 와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행복해질 수도 없을 수 있겠네. 아무도 자기 1순위랑 짝을 못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도 하면서 연애는 진짜 어렵네요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영상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요즘에 다른 영상도 되게 많아요. 맞선 유튜브에서 맞선하고 수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그 놀라운 증명이라는 수업에서 아마 김상욱 교수님이 이제 증명하시는 그런 최근 영상도 있고 홍진경 씨도 나오고 김상욱 교수님 나와서 되게 재밌게 증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매보다는 원래 면접에서 적용했던 공식이었는데 내가 한 번에 한 명씩 면접을 하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불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합격자 발생 시 이후 면접이 취소된다고 하면 처음에 3명을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그 3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바로 채용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37%로 제일 높다. 그때가 최대값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배우자 소개팅도 처음에 3명은 만나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고르는 게 네 번째부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고르는 게 최적의 선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좀 옳지 않다라는 얘기도 이제 애들끼리도 논의가 나오고 처음 사람이 제일 좋으면 어떻게 나 그냥 느낌을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 애들끼리 다양한 논의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애들끼리 되게 재밌게 하고 그러면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나는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뭐 외모를 중요시 볼 거냐, 아니면 돈을 중요시 볼 거냐, 재력을 중요시 볼 거냐, 아니면 직업, 아니면 나와 가치관, 아니면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뭐 개그 코드 이런 걸 볼 거냐, 이런 걸 막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쯤에 또 연결해서 수업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다시 이제 뒤쪽에 있는 가치 소비 단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재구성하면 이 교과서는 더 풍부해지고 더 연결성 있고 더 선생님만의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의 수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암호는 워낙 다양하게 수업을 많이 하시고 뭐 에너그램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암호가 있는데 암호는 거의 완벽하게 수학적 요소가 잘 작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시마스에서 나중에 공유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저도 채팅창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암호를 바코드로 만들어 왔어요. 가장 유명한 암호인 그 카이사르 암호, 알파벳을 하나씩 밀어내는 카이사르 암호부터 해서 이제 치환하는 단일 치환 암호, 그 다음에 비즈네르 암호라고 해서 이거 찾아보시면 치환을 좀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코어된 시프트를 사용하는 암호도 있고 가장 유명한 게 좀 해시입니다. 해시는 이제 해킹 안 되는 해시 것도 있고 그리고 AES라고 해서 이런 암호, 크립토 토큰을 생성하는 암호도 있고 가장 유명한 게 이 암호죠. RSA 암호 역시도 다 코드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이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거를 제가 파이썬 코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하고 하면 이제 디코딩 되는 원리, 인코딩 되는 원리도 애들하고 실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도 공유해 주시겠지만 채팅창에도 하나 미리 올려드릴게요. 이거 구글 프랩으로 여신 다음에 여기 파일 가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하시면 사본 저장으로 암호 수업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하면 요 제목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설명도 찾아서 얘들한테 이 암호에 대해서 설명도 찾아봐라 라고 하시면 이제 또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암호도 이제 공학 도구를 활용하면 좀 재밌고 다양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요소가 나오고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처럼 완벽한 투표 제도가 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재밌어하고 이것도 김민영 교수님의 수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가져왔고 실제 수업했던 건데요. 이 수업할 때는 약간 펭수가 한동안 되게 유행했어서 얘가 펭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애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표 제도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1등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논의를 하게 되면 선거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거 제도가 우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하지?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저희 교과서에는 그 투표 제도가 실제 어디에서 적용되는지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필지 사항이라든가 실제로 그 선거 제도가 사용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교과서 바탕으로 이제 한번 학생들이 투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문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학업 수업과 연계해서 수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수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전 연계 수업 쓸 때 제일 좋은 점이 교사가 되게 편해요. 학생들 중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있어서 네가 설명해 봐라고 하면 학생들이 갑자기 수학 시간인데 내가 선생님처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에 또 약간 자부심도 느끼거든요. 특히 문과 친구들은 수학 시간에 좀 주목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상하실 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화 수학인데요. 사회화 수학은 민속 수학, 점자표화 수학, 대중매체화 수학, 지소비화 수학 이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 요 파트는 이제 그 성취기준 유치 유의사항을 보면 유일하게 고려사항이 없어요. 고려사항이 없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이 수업은 얼마든지 더 재구성해서 다양하게 수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서 선생님들께 책을 보시면서 굉장히 나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싶어. 뭐 수학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계산이나 공식 같은 걸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수학이 문화에 녹아있는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보게 한다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더 다양하게 수업할 수 있는 챕터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마야 달력 같은 걸 하게 되면 왜 하필 20일을 썼을까? 13일은 신들이랑 관련이 있다면 왜 20이지? 하면 보면 손과 발을 합쳐서 20개라서 20이더라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찾는 역법이나 고대 자료를 찾으면 당연히 바빌로니아가 함께 나오거든요. 바빌로니아는 왜 60을 썼을까? 6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많아서 그때 자연스럽게 썼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라는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각이나 시간에 있어서 이런 60분법의 흔적이 남아있더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수학계의 규칙을 잡는 데도 영향을 줬군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이런 고대 문화가 현대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우리가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학적 요소에서도 볼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이 우리 삶에 또는 그 수학 문화적인 부분이 수학에도 또는 수학도 문화적인 부분에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건축 내용을 넣어놨는데 뭐 기능적인 측면, 뭐 반구라든가 뭐 경사각이라든가 아니면 비열 같은 측면, 아니면 대칭 같은 측면도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건축 가지고 수업을 이제 좀 진행을 했을 때 애들이 되게 잘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안장국면, 쌍곡 포물면 건축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우디 건물 중에도 굉장히 많고 쌍곡 포물면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기하에서도 3차원을 이제 간신히 다루고 있는데 쌍곡 포물면을 다루는 건 좀 부담스럽게 교재에 실려 놓진 않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안장국면을 이용한 건축물도 있고 이런 안장국면이 뭐 튼튼한 이유에 대해서도 애들이 고민하게 되면 좀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다빈치 달인데 삼각형의 유일성을 애들이 SS 합동이 이제 있는데 SS 합동이라는 건 결국 세 변이 정해지면 모든 삼각형은 하나로 고정된다는 뜻인데 이런 삼각형이 하나로 고정되는 사실이 건축이나 그런 건축의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빈치 달이 수업을 해도 좋고 다빈치 달이면 수업하면 애들 한번 만들고 좀 끝내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길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애들 정도 있는데 핏밤을 소개시켜주면 이 다빈치 다리를 만들던 애들이 모두 갑자기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협업하기 시작해요.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교사가 강조할 것도 없이 갑자기 모두가 협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플로우 플래너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교육용으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공을 해줘요. 디지털 트윈으로 평면도랑 그다음에 가지고 배치랑 내가 나만의 집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요거 할 때도 건축 속에 있어서 어떤 도면을 그릴 때 내가 3차원 도면에서
내가 그 높이라는 정보를 더 줘야 되는 이유를 평면도를 보면서 평면도만 가지고 막 애들이 맨 처음에 그려보게 되면 그 가구가 막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 거 입체로도 볼 수 있어요. 요거 사이트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입장하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서 애들이 맨 처음에 평면도로만 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해요. 우리는 3차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공학 도구를 건축과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용이 없었는데 최근엔 교사용 아이디도 생겨서 좀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수식 도금이라고 하는 기능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수식을 읽는 규칙성이 최근에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이제 수식 도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수식을 입력하면 공통 수학 수준까지는 수식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식을 읽는 게 왜 필요해요? 선생님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교과서에 실어놨는데 y는 x-2분의 1과 y는 x-2분의 1을 그냥 읽으면 사실 똑같이 읽어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식이라서 실제로 시각장애인 수업을 하게 되면 y는 x-1 괄호 열고 분수 시작, 분모 끝, 괄호 닫고 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에 있는 역할과 분자에 있는 역할을 다 읽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이용해서 읽어주거나 분모 시작, 분모 끝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읽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자를 이용해서 수학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수학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그런 어려움이 뭐 수능 시간표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점자를 가지고 수업을 옛날에 했을 때는 애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하고 이런 점자가 진짜 불편하구나라는 것도 애들이 잘 느껴서 정말 그럼 점자가 잘 되어 있을까를 가지고 탐구하더니 학교에 있는 점자 안내표 갔더니 선생님이 잘못돼 있어요. 교실 이름이 잘못돼 있어요. 뭐 교장실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뭐 그런 수정하는 것도 하고 뭐 지역 사이로까지 나가서 우리 학교 근처에 지하철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이런 개찰구 번호가 점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해 주세요라고 그 철도에 연락하기도 하는 거 보면서 공동체 이런 수학 수업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수학과 문화를 쓰면서도 한 번 더 수학 교사가 해주는 수업이 학생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드림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될 수도 있고, EBS 매스의 다면체 관련된 영상이 있고, 큰 정다면체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이게 축구공하고 연결해서 수업하기도 되게 좋고, 세팍타크로공과 연결해서 수업하기도 좋습니다. 이 드림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을 공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전개도와 관련된 수업하기도 좋고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애들끼리 이야기하기 좋아서 학생들과 한번 이 부분도 수업하실 수 있게 즐거운 탐구에 추가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매체와 수학 파트에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청소년은 얼마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는 어떤가를 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의 비율에 따라서 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등장인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의 등장인물은 너무 악역으로 또는 너무 선역으로만 표시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뭐 시각화 같은 다양한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100가지 시각화를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학생들한테 시각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100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하고, 수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정답도 있겠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전달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파악이 된다.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이 전달하는 의도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면서 뒷부분에 미디어 프레이밍과 관련된 디지털 편향, 대중매체 해석 이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는 괜찮은 사이트라서 하나 또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진짜 되게 단순한 데이터셋인데 100가지 시각화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 두 개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보다 훨씬 더 검색이 좋아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통계도 제공하고 있고 정기 간행물도 조사 분석서도
연구 보고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이걸 찾아봐라고 하면 옛날에는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미디어 AI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비카인지 AI를 들어가셔도 되고 요 미디어 정보에서 미디어 AI 플랫폼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미디어 AI에 궁금한 내용을 치면 얘가 재단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료 찾기도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수업하기도 훨씬 선생님들이 좋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개의 책 정도를 또 연계해서 수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지필러 공부의 학생과 편향 파트에서 이 두 가지 책을 연계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읽었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필터 버블 알고리즘의 비밀 이 책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할루시네이션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문도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잘하고 정보 계열로 가는 친구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또는 미디어 정책 쪽으로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애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 편향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인공지능의 학습을 수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오션포 AI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애들 초등학교 때 많이 이미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게 하면 애들끼리 되게 잘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 되게 좀 쉽게 편향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학 도구라서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치 소비와 수학은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애들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면 너희는 무슨 수업을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교과서에 쓴 내용뿐만 아니라 애들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내가 산 물건을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걸 사겠다고 용돈을 받아낼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좋은 소비고 내가 이걸 얼마나 가치 있으니까 용돈을 달라고 하는 제 브리핑용으로 쓸 수 있어요라고 해서 내가 교과서를 쓸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쓰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명을 받을 정도로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자기 용돈을 가지고 물건 구매할 때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브리핑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수행 과제가 될 것 같고 쓰레기 상황과 쓰레기 문제도 교과서에 실어 놨었는데 가치 소비와 관련해서 애들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쓰레기 매립지 선출 공식을 가져오더니 선생님이 이게 배출량하고 매립지 기준하고 맞물려서 이 토지 면적을 계산을 해요.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싶어요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탐구해 볼 수 있다면 정말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어 수학 단원은 식생활과 수학, 사막화와 수학, 대기오염과 수학, 생명권과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식생활, 대기오염, 사막화, 생명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생태 감수성을 길러낼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생태 감수성으로 가지 않더라도 식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 커피나 카페인 음료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약간 카페인 중독자처럼 커피를 마셔요. 근데 카페인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친구가 발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면 압력이 주어지는데 커피를 마시면 그 수면 압력이 깨지고 내가 잠을 잘 못 자게 된다. 삶이 좀 헤쳐지니까 몇 시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와 연결해서 카페인 반감기를 가지고 발표한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밥당 말고도 탄소 발자국으로 계산해서 내가 밥을 먹을 때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를 가지고 온라인 탄소 계산기를 치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애들하고 함께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그 대기오염 파트 들어가면 대기오염 데이터 어떻게 구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되게 측정하고 있고 이 단위를 보면서 얘기를 해도 좋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좋음이고 언제 기준으로 나쁨이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지?를 가지고 얘기하셔도 좋고 애들이 그러면은 자기만의 오늘 날씨가 오늘 공기가 좋음, 나쁨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도 해 보셔도 애들끼리 굉장히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대기 지표 만들기 이런 거 해도 애들 꽤 재밌게 잘 수업했던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역시도 온난화 데이터가 굉장히 잘 주어져 있고 유엔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애들과 수업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데 애들이 항상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청에서 기후정보 포털에서 기후변화 상황 지도라고 해서 우리 동네의 기후변화를 2100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왜 2100년까지 볼 수 있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수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측이고 이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주변에 알릴 수 있어라는 것도 애들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도 있고 전지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요 사이트 활용하시면 또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가장 항상 궁금해하는 게 지구 평균 기온이거든요. 평균 기온 어떻게 재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평균 기온 측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평균 기온이 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평균이 아니라 편차를 가지고 공개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수학적 변이성이라든가 수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산림 관련돼서도 사막화 부분에서 산림 도시 숲 현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고요. 국가정보 포털 같은 데서 이제 생물 다양성 데이터들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깃대중 같은 거나 생명 시간에 배우는 제포획법이 저희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만 그 생명 시간에 실제로 반영국법이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애들이 반영국법을 배우면 모든 종에다가 그 생명체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 좌표랑 이제 원의 넓이랑 모는 크기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생명과학 선생님과 융합 수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것과 애들하고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이 교과서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보다 훨씬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 교과서를 가지고 더 좋은 수업을 하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책 읽어보시면서 다양하게 수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고, 네, 여기 연수 QR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좋은 연수를 위해서 이제 연수 QR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연수를 할 때는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